하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볼 거는 이제 요번 주는 2강은 조금 문법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아직 안 나와서 그냥 총정리 느낌으로만 실려 있어서 오늘은 선생님이랑 문학 하나, 비문학 하나 이렇게 볼 거고요. 책은 44페이지예요. 44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고요. 서동요라는 작품을 혹시 예림아 예전에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 보시나요? 요거가 이제 고전 시가 중에서도 우리가 고전 시가 하면 생각나는 게 보통은 시조나 가사를 많이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향가 쪽을 이제 친구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배울 서동요라는 작품은 향가라는 갈래의 유명한 작품이고 우리 향가 이야기가 나와서 먼저 향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요 향가라는 것은 향차를 사용한 노래라는 뜻으로 요 가가 노래 가짜여서 향차를 쓴 노래, 향차를 사용한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형식은 처음에 이제 사구체 향가가 등장을 했을 때는 신라시대에 사구체 향가가 등장을 했어요. 요 사구체라는 거는 사구, 즉 네 줄짜리 노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네 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을 한 것이 이제 팔구체 향가고 팔구체 향가는 8줄, 그래서 4구체 향가 2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8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요 10구체 향가인데 10구체 향가는 위에 8구체 향가가 있고요. 밑에 2구가, 2구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구조인데 요 2구를 우리는 후렴구라는 비슷한 말로 낙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낙구는요, 2줄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앞에 맨 처음 시작은 무조건 감탄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 감탄사로 시작을 했던 요것이 후에 시조에 종장의 첫 글자가 무조건 세 글자여야 한다라는 것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 19체 향각, 낙구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오늘 볼 작품은 이제 4구체 향가인데 4구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밑에 나와 있는 서동요, 그 다음에 헌화가라는 작품, 그 다음에 공무도화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팔구체는 많이 안 나오는 편인데 팔구체로는 모죽지랑가라고 해서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연모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작품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제 막내가 죽은 누이를 그리워하는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 기파랑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예찬하는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렇게 이때가 신라시대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신라시대 하면 또 화랑이라는 계급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요 모죽지랑가랑 찬기파랑가라는 두 작품도 신라시대의 특징인 만큼 자주 나오는 작품이니까 요 작품들은 앞으로 예림이가 중3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숱하게 정말 많이 배울 작품들인데 그중에서 우리는 조금 더 쉬운 서동요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서동요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구체 향가에 속하는 노래고요. 주제는 일단 선화공주에 대한 서동의 연모라고 할 수 있어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향가고 삼국유사의 향찰로 정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향찰이라는 거는 우리 옛날에 신라시대 때는 아직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이라서 한글이 없었어. 그래서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를 했는데 그 우리말을 쓰는 방법 중에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서 사용을 했던 그 표기법이 있어요. 이게 향찰이라는 게 있는데 향찰 말고 뭐 이두라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중세국어를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시면 되고요. 요것이 이제 향찰이라는 것이고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현했던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뒤에
나오는 가에는 이제 본문이 나와 서동요의 본문이 나오고요. 요것은 이제 원문이라고 할 수 있어. 맨 처음에 그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딱 그 한자 노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나는 배경설한데 향가에는 항상 배경설화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전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설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배경설화는 항상 향가와 짝꿍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을 먼저 살펴보는 것보다 배경설화를 보면서 어느 정도 선생님이 조금 이야기를 해줄 텐데 그냥 전래동화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 영은이 들어오셨네요. 영은아, 우리 책 45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우리 배경설화부터 한번 볼게요. 백제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장이라는 사람이 서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동이 왕이 되고 나서 장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A의 부분은요. 서동의 출생, 서동의 과거, 그냥 서동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무왕의 어머니는 과부였는데 과부는 이제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사는 여자를 뜻해요. 그래서 무왕의 어머니 즉 서동의 어머니는 과부였는데 서울 남쪽 연못가에 집을 짓고 홀로 살던 중 그 연못에 용과 정을 통하여 장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 형광펜 치고 1번이라고 적어 보실게요. 그리고 무왕의 어릴 적 이름은 서동 혹은 마뚱이었는데 항상 말을 캐다 팔아 생활했다. 여기에다가 형광펜 치고 2번이라고 적어주실게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것이다. 서동은 재능이 뛰어나고 도량이 넓고 깊어 헤아리기 어려웠다. 여기에 3번 형광펜 치고 3번이라고 적어보실게요. 그 다음에 요 1, 2, 3번 잠시 후에 설명을 하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 선아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서 신라에 서울로 왔대요. 그러니까 서동은 시골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저기 서울 궁궐에 사는 공주, 셋째 공주가 굉장히 이쁘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무작정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아이들한테 말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말하는 그 채소가 있어요. 그걸 이제 나눠줬는데 옛날에는 이제 먹을 게 없었던 시절이잖아. 먹을 게 굉장히 부족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요 마 하나도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좋은 간식거리가 되던 시절이었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엿가락 나눠주듯이 말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거 먹어 이러면서 이렇게 다 나눠준 거야. 그래서 아이들은 솔직히 먹을 거 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서동을 굉장히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동이 이제 머리를 써서 한편의 동요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동요가 바로 서동요가 되는 겁니다. 요 서동요는요, 이제 마이드 입소문을 타서요, 막 유행을 하다가, 우리 케이팝처럼 이렇게 가요처럼 유행을 막 하다가, 대걸까지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백관, 우리 문무백관이라는 말 아시죠? 무관과 문관, 즉, 문과 쪽 글을 쓰는 신하들과 칼을 쓰는 신하들을 다 합쳐서 백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쉽게 신하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신하들이요. 그 서동요의 내용을 사실로 믿고 공주의 옳지 못한 행실을 탄핵하여 공주를 먼 시골로 귀양 보내도록 하였다. 우리 아무리 공주지만 옳지 못한 행실을 했을 경우에는요. 공주고 뭐고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귀양을 가는 거야. 그리고 공주가 누명을 쓰고 귀향을 갈 때 왕후는 공주의 엄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노자로 황금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의 노래였길래 공주가 귀향을 갔는지 우리 잠깐 위로 올라가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가두고 맞둥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으러 간다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화공주가 아무도 모르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남편인 서동을 밤마다 몰래 만나러 간다, 몰래 안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 얼마나 파격적인 내용이야. 유교와 불교가 지배하던 그 시기에 그 다음에 그 막 이제 남자는 막 바깥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는 뭐 외간 남자의 얼굴을 봐서도 안 되고 막 이랬던 시절에 밤에 공주가 아무도 몰래 결혼을 하고 밤마다 남편을 만나러 궁궐에 나간다고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행실을 하는 공주를 공주로 둘 수 없다. 신하들이 막 항의를 해서 공주가 결국에는 귀양을 간 거죠. 요 한자가 얘들아 궁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요 한자를 선생님이 일단은 어떻게 읽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선화공주주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선화공주님은이라고 우리가 한글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선화공주은은 요 한자랑 다 같은데 여기에서 님만 주라고 읽죠. 그런데 이게 주인주라는 한자, 임금주라는 한자거든요. 그래서 요 임금주라는 한자인데 요 임이 이제 이렇게 님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향차를 읽는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세국어 때 배워주시면 되고요. 그냥 이런 느낌이 이제 향차리르다라는 거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는 타밀지 가량치고 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서동방을 야의 묘을 포견거여라고 읽는 겁니다. 요렇게 읽는 게 이제 한자고, 한자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친구들이 국어 국문학과를 간다면 요 한자들을 외워야 하는데, 실제로 선생님은 외웠었어요. 외웠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요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본문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친구들은 어쨌든 이런 노래가 이제 나라 전체, 신라 전체에 퍼져서 이제 왕이 이런 노래가 유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또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라는 속담이 있죠. 공주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소문이 났을 리가 없다라고 왕이 생각을 하고 공주의 행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이 이제 막 반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귀양을 보낸 겁니다. 공주가 그래서 어쨌든 귀향길로 가는 길에요. 서동이 갑자기 나타나서요. 절을 올리고 공주님을 모시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주는요. 어디서 온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름도 모르지만 그가 믿었고 편안하게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이 믿었다라는 거는 좀 믿음직스럽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서동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 일종의 운명처럼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서동은 공주를 수행하게 되었고 둘은 몰래 정을 통하게 되었다. 그런 뒤에 공주는 서동이라는 이름을 듣고서 그 동요가 실현되었음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서동은 백제의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형광펜 치시고 마지막 4번 적어주실게요. 근데 이게 조금 글을 단축해서 적느라고 요 사이에 얘들아 생략이 된 내용이 있어. 그게 뭐냐면 조금 친구들 이제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보시면요. 이제 그 동요가 실현이 되었다. 이 사람이 서동이라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그 유행했던 서동요라는 노래가 진짜로 현실로 됐구나라고 알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서동이 어떻게 왕이 되냐면 이제 공주가 서동은 이제 시골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서동이 공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간 거야. 자기 홀어머니가 있는 그 시골로 가가지고 공주랑 오순도순 잘 살았어. 근데 서동이 이제 말을 캐다 팔았다라고 했잖아. 이 말을 캐다가 팔아서 생활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가난했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봐봐 얘들아.
공주가 귀향을 갈 때 이 황금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랬더니 이제 공주가 궁궐에서 엄청 편하고 맛있는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입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 초가집에서 맨날 그냥 밥만 먹고 이러니까 얼마나 나물만 먹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공주가 서동한테 이거 황금을 줄 테니까 이거 시장에 가서 팔면은 돈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돈으로 농사 짓게 소랑 그다음에 농사 지을 것들을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동이 그걸 듣고 가서 막 시장에 가가지고 공주가 시킨 대로 했어. 그래가지고 막 농사도 짓고 이제 돈을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있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황금이 다 떨어진 거야. 이 한 말을 공주가 다 쓴 거야. 다 팔았어. 그랬더니 이제 막 공주가 힘들어하니까 서동이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뭔데 이제 시장에 가서 팔면은 돈을 주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공주가 이거 금이라는 건데 요거 팔면은 굉장히 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서동이 걷다가 공주님한테 갑자기 근데 이거 내가 막 해오는 그 뒷산 가면은 이 금이 널리고 널렸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공주가 아니 그럼 그걸 당장 가지고 와야지 뭐 하는 것이냐 말을 캘 게 아니라 금을 캐와라 라고 해가지고 서동이 이제 금을 막 모아와 그래가지고 금을 막 가지고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공주가 엄마 아빠가 자기 딸을 멀리 시골로 보냈으니까 당연히 걱정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몰래 신하를 시켜가지고 수소문을 했어. 공주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신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공주가 어떤 남자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왕과 왕비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공주를 다시 궁궐로 불러들이죠. 그랬더니 공주가 나 서동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이 사람 내 남편이다. 나 이 사람이랑 궁궐 같이 가는 거 아니면 궁궐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과 왕비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알았다. 그럼 니네 둘이 같이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공주랑 서동이 같이 이제 궁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서동이 처음에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었으니까 막 까맣고 더럽고 막 그다음에 막 땀 냄새 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막 공부도 못했으니까 아는 것도 없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설화인 이유가 서동이 영웅이기 때문에 영웅으로서의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서동 설화가 된 건데 이 서동이요. 굉장히 이제 궁궐에서 이제 막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너무 똑똑한 거야. 남들이랑 다르게 막 진짜 막 IQ 200인 사람 마냥 너무 똑똑하고 범상치 않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 서동이.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왕을 도와서 업적을 세워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업적을 세워가지고 그래 이 정도면 너가 내 다음에 왕 해도 되겠다. 그래서 신라 왕이 이제 서동한테 왕위를 물려줘요. 그래서 서동이 결국에 백제의 왕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가운데 생략이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인 줄거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생각이 나니까 분명히 이제 설명을 해줬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도대체 1, 2, 3, 4번을 왜 형광펜을 쳤냐? 무엇이냐면요. 요 1, 2, 3, 4번이 영웅으로서의 서동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우리 용과 정을 통하여 서동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이 정을 통하였다라는 게 이제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동이 엄마는 사람인데 아빠는 용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이한 출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기이한 출생이니까 되게 범상치 않은 그냥 엄마 아빠의 사람인 엄마 아빠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이한 출생 뭔가 좀 독특하고 신기하고 되게 진짜 말 그대로 소설에 써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2번 항상 말을 캐다 팔아 생활했다. 이거는 삶이 굉장히 가난했다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고난과 시련을 겪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런데 서동은 재능이 뛰어나고 도량이 넓고 깊었다. 마음이 넓고 깊었다. 생각하는 게 넓고 깊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비범한 능력,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마지막 4번 후에 서동은 백제의 왕이 되었다. 백제의 무왕이 됐는데 우리 무왕 하면은
굉장히 어떤 연못에 뭐라 해야 되지? 신라 시대 그쪽을 가면은 왕이 서동이 죽고 나서 나는 죽어서도 나라를 지킬 테니까 나를 바다에 묻어다오 해서 문무왕릉이 생겼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를 역사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왕의 설화인데, 이 사람이 서동의 아빠가 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를 바다에다가 묻어주시면 내가 나중에 죽어서도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막 신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용이 나타나가지고 바다에서 이제 뭐 신라를 보호해줬다라든지 이런 뒤에 나중에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서동은 후에 백제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웅으로서의 업적을 달성했다라는 요소가 됩니다. 영웅으로서의 그런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동설화에서 4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4가지 정리를 해봤고요. 뒤에 나오는 5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풀고 나서 선생님한테 요거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체크하도록 할게요. 풀고 나서 DM 보내주세요. 58분이니까 최대 9시 8분까지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2명 모두 다 쌤한테 얘기해줘가지고 선생님이 문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 선생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했나 보다. 객관식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조금만 더 추가로 설명을 해볼게요. 고전은 얘들아 사실 어려워서 친구들이 작품을 하나하나 다 내용을 알고 있지 않으면 시험에서 내용이 나왔을 때 작품에 대한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 그리고 이거를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전을 바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친구들이 공부할 게 그때는 다른 과목들도 양이 많아지고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은 특히 이런 조금 쉬운 고전 작품들은 미리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게 훨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26번부터 보면은 우리 가에 대한 설명인데 가는 서동요였어요. 서동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인데요. 우리 이거는 정답 1번이고요.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향가, 우리 현전은요. 현재 전해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전해지는 향가 중에 가장 오래된 향가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원문은 한글이 아닌 한자로 표기되어서 전달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화자에 사회 비판적인 태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 비판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선화공주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사랑 노래예요. 그리고 외모에 대한 예찬이 담겨 있다라고 했는데 선화공주가 외모가 아름다운 것은 맞는데 그거를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노래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 그냥 전해지는 전해지는 내용일 뿐이었고요.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학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자유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향가는 얘들아 자유시가 절대 아니에요. 엄격하게 형식이 정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향가는 자유시가 아니라 정형시에 가깝고요. 그래서 자유시라는 설명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1번이고요. 그다음에 27번 볼게요. 보기에서 서동이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 한 행동을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적절하게 배열한 건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27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이죠. 맨 처음에 선화공주가 예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울로 서동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동요를 지어서 아이들에게 말을 나눠주면서 동요를 널리 퍼뜨렸고요. 그 다음에 그 노래 때문에 선화공주가 귀향을 가게 되어서 공주의 뒤를 따라가서 내가 당신을 수행하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모시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주와 결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27번 같은 구조는요. 얘들아 틀리시면 안 돼요. 요거는 문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특히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요.
이런 거는 지문만 친구들이 꼼꼼히 읽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27번 같은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28번 나는요 배경설화였어요. 배경설화를 읽은 후에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당시에도 오늘날의 유행가처럼 노래가 불렸군. 서동이 아이들한테 애기들한테 노래를 유행시켰어. 서동요 너 내가 이거 마 줄 테니까 이거 받는 대신에 옆에 가서 친구한테 이 노래 하나만 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맞고요. 2번, 당시 사람들은 개방적인 애정관을 가지고 있었네? 요게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겠죠. 왜냐하면 개방적인 애정관이라는 것은 얘들아 소위 말하는 헐리우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귀었다가 저 사람이랑 사귀었다가 내가 뭐 이 사람이랑 뭐 밤에 이 사람이랑 뭐 사귀었다가 결혼은 저 사람이랑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을 개방적인 애정관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근데 요 사회에서는 요 신라 시대는요 계급도 명확하게 나눠져 있었고 서동은 평민이었어. 그냥 단순히 시골에 살던 평민이었을 뿐인데 공주랑 결혼하기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세웠단 말이야. 그냥 내가 공주를 만나서 공주랑 같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공주를 만나기 위해서 별 꾀를 다 부려가지고 노래를 만들어낸 거였어. 그러니까 신분에 대한 그 차이도 극복하기 힘들었던 시대고 그 다음에 서동이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사실 확인 없이 그냥 공주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만 있더라도 공주 행실이 옳지 못해. 그러니까 귀양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개방적인 사회 예정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옛날에도 사람들이 은밀한 사랑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나 봐. 서동이랑 공주랑 둘이 사랑했던 그 밤에 몰래 만나는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그 노래가 유행을 했겠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니까 유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4번 신분을 뛰어넘고자 하는 민중의 소망. 우리 이 신분이요 단순히 왕족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뭐 노비와 그냥 평민이더라도 결혼을 할 수 없었던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오경전이라는 고전소설 보시면 궁녀랑 일반 선비랑 사랑하는데 둘이 사랑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오경이 막 자살 시도를 하고 그러면서 새드엔딩으로 끝난단 말이야. 그런 것도 자기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결혼을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소망이 실현된 거죠. 어떻게 보면 서동이랑 왕족인 공주가 결혼을 했으니까 소망이 실현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고요. 5번 공주를 귀양까지 보낸 것으로 보아서 여성의 정절, 여성의 순결을 매우 중시하는 사회였구나. 공주의 옳지 못한 행실을 핑계로 공주까지도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귀양을 보냈어요. 요 귀양이 얘들아 단순히 그냥 궁궐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외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정해진 구역을 벗어날 수 없고 굉장히 울타리 없는 감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주한테까지 그런 벌을 내린 것으로 보아서 여성의 정절이 매우 중시되는 사회였구나. 요거는 우리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28번의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29번은 설명하기 전에 별표를 2개 좀 치고 시작을 할게요. 영웅설화적 요소로 적절한 것은 물어봤는데 일단 정답은요. 요거 3번인데 요 1, 2, 3, 4, 5번이 전부 다 영웅설화적 요소는 맞아요. 요 5개가 다 맞는데 문제는 이제 A와 보기 A는 이제 서동의 배경설화의 일부였고요. 서동이 엄마가 연못의 용과 정을 통해서 아이가 낳고 말을 캐면서 다녔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이었고요. 보기를 보시면 길동이요. 8살이 됐는데 총명하기가 보통이 넘어 하나를 되면 100가지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길동이 아버지나 형하고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부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길동의 출생이 처했기 때문에 그리고 길동은 10살이 넘도록 뼈에 사무치도록 한탄했다. 종들로부터 천대받았다. 길동은요. 우리 아빠는 양반인데 엄청난 양반인데 요 어머니가 노비 출신 천민이었어. 그러니까 처백에서 난 거지 정실 부인 첫째 부인이 아니라 처백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 종들 집에 있는 노비들조차도 홍길동한테 굉장히 하대하고 굉장히 도련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뭐 길동아 이런 식으로 불렀다. 근데 이제 그것을 너무 뼈에 사무치도록 한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8살, 10살이니까 어린 시절에 시련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옆에 영웅설화적 요소인데 요거는 진짜 별표를 아무리 많이 쳐도 얘들아 모자라. 별표를 아무리 많이 쳐도 정말 모자란 내용이고요. 요거는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가서도 친구들한테 끊임없이 나올 내용이에요. 요거는 어디에 나오냐면은요. 영웅소설 네, 주로 등장을 하는 요소들이고요. 예를 들면은 주몽도 있고요. 홍길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몽을 예로 들면요.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라고 나오죠. 우리 주몽의 아빠가 누구라고 나와? 주몽의 엄마는 유화고요. 주몽의 아빠가 그 유화가 이제 유화라는 그 여자가 주몽의 엄마가요. 물의 신, 하백의 신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주몽이 이제 막 도망칠 때 나는 하백의 손자, 하백의 강물에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는 하백의 손자 주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그 신의 손자기 때문에 고귀한 혈통을 지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비정상적인 잉태로 인하여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다. 유화가 점점 배가 불러왔는데요. 그 배가 불러온 게요. 나중에 유화가 나왔더니 사람이 나온 게 아니고 뭐가 나왔어? 알이 나왔지. 주몽은 알을 깨고 나타났어. 그렇기 때문에 출생의 비밀 비정상적인 잉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몽은요. 달리기도 빠르고 활쏘기를 매우 잘해서 이름이 주몽인 거잖아. 범인, 즉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비범한 능력, 활쏘기도 출중하고 무예에도 출중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굉장히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어려서부터 요 주몽의 형들이요. 주몽을 굉장히 시기해서 주몽을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서 죽을 고비에 다다랐다. 어려서 죽을 고비에 다다랐죠. 그런데 이제 막 도망을 가다가 구출이 되고요. 양육자를 만나서 죽을 고비를 탈출을 하는데 주몽의 경우에는 이제 강물을 앞에다 두고 있을 때 강물이 이렇게 두드리니까 물고기와 자라들이 이렇게 물 위로 막 떠올라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주몽이 도망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탈출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여 다시 위험에 봉착하는데 주몽이 이제 뭐 나라를 세웠죠. 오이와 마리와 협재와 함께 이제 다 같이 막 나라를 세웠는데 거기에서도 위험에 봉착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주몽이 엄청난 왕이 되어서 백제의 왕이 고구려의 왕이 되었지. 고구려의 왕이 되었죠. 그래서 고구려의 결국에는 왕이 되는 승리자로 거듭났다. 이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야. 나중에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런 요소들을 이제 실제로 그 주인공과 주인공의 생애와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선생님이 방금 설명을 한 것처럼 연결을 지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웅설화적 요소는 친구들이 꼭꼭꼭 암기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 잉태, 그 다음에 비범한 능력, 어려서 죽을 고비, 그 다음에 구출 및 양육자, 다시 위험, 그 다음에 승리자로 나오는데 이 위기를 특징으로 극복하여 승리자로 거듭날 때요. 조력자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몽의 경우에는 오이마리 협재 그 3명의 친구가 조력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조력자가
이렇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 무슨 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도사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뭐 신선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30번은요. 기억과 같은 행동은요. 이제 서동요를 유행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인 이유인데 선생님이 예림이한테는 피드백을 할 때 조금 더 넓게 생각하자라고 했는데 예림이가 잘 써주긴 했는데요.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야 해요. 그러면서 서동의 처지나 상황을 관련 지으라고 했으니까 요거는요. 서동의 신분이 낮다라는 것을 조금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이유, 이 서동요를 만든 이유는요. 결국에는 공주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였어. 그런데 요것을요. 서동의 신분과 어떻게 연결을 지을 것이냐면요. 연결을 지어보자면 신분이 낮은 서동이 신분이 높은 신분이 높은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쓰자면 신분이 낮은 서동이 신분이 높은 공주와 요거를요. 신분이 다른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신분이 다른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다. 어쨌든 공주와 결혼을 하는 것이 이제 서동의 최종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 겁니다. 예림이가 썼던 것도 노래를 불러서 대걸까지 알려지게 해서 결국에는 공주랑 결혼을 하려고 였기 때문에 한 발 더 넓게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영은이도 혹시 이해가 다 되셨을까요? 문제들?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긴 했는데 선생님이 비문학을 해줄 수 있는 날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비문학은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얘는 본문 분석만 선생님이랑 설명을 하고요. 문제는 친구들이 숙제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어렵지는 않아서 선생님이 설명만 할게요. 일단 비문학은 얘들아 지문이 앞으로 점점 길게 나올 거야. 그래서 지문을 친구들이 무조건 한 번만 읽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이거는 습관을 많이 해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지문 분석하는 것 연습을 많이 하셔야 친구들이 이제 익숙해지는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실제로 공부할 때는 이 문단 표시를요. 요렇게 하고서 1문단 요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다가 지문을 까먹었더라도 그 해당하는 문제만 부분만 읽으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문단은 이렇게 한 칸 들어간 게 문단 표시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1문단 표시를 하고요. 1문단을 쭉 읽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좀 하필이면 그때 뭐 일이 안 되려니까 뭐 친구들은 이제 막 내가 2번, 3번 고민을 하다가 2번으로 답을 골랐어. 근데 검토할 때 다시 보니까 3번이 답인 것 같아서 3번으로 고쳤어. 근데 정답은 2번이야. 이러면 우리 꼭 고쳐서 틀렸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머피의 법칙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시죠. 선생님 진짜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필이면 그때 일이 안 되려니까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머피의 법칙을 생각을 하는데 이 머피의 법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요.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일은 반드시 잘못된다. 내가 시험 문제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고치면 무조건 틀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중요한 순간에 어김없이 들어맞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이 형광펜 친 부분이 1문단의 핵심인 건데 1문단의 이 앞에는 일상생활과 연관한 예시가 나오고 있고요. 플러스 머피의 법칙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1문단은 예시랑 머피의 법칙의 요약이 등장하는 부분이구나 친구들이 외우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비문학 지문 분석이고요. 2문단 보시면요. 내려가서 이렇게 2문단 표시를 하고요.
과학자들은 그동안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머피의 법칙은 없는 거야. 너네가 선택적 기억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이 아주 안 풀렸거나 재수가 없다고 느끼는 일들은 아주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서 상대적으로 그런 기억이 많아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단의 중요한 내용은 일단 선택적 기억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고요. 요거 플러스 우리 재수 없는 안 좋은 기억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선생님은 표를 이렇게 분석할 때 한자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는 한자는 많다, 크다, 그 다음에 크다, 작다, 다음에 많다, 혹은 적다, 적다 할 때도 선생님은 요 소자를 그냥 간편하게 써요. 그 다음에 뭐 있다, 요런 식으로 요 5가지 한자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요거는 친구들이 어색하면은요, 그냥 뭐 안 좋은 기억, 많음 이런 식으로만 표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이렇게 짧게 메모를 하면서 비문학을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문단에 넘어가 보시면요. 3문단에 그러나 나왔어?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렇게 역접이 되는 접속사에는 무조건 세모 표시를 해놔요. 왜냐하면 주제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모 표시를 해놓고요. 신문 칼럼니스트이자 방문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로버트 매슈스라는 사람은요. 선택적 기억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대요. 그러면서 버터 바른 토스트에 대해서 증명을 했고요. 하필이면 이 버터 바른 토스트가 땅에다 우리가 떨어뜨렸을 때 버터나 잼을 바른 쪽이 꼭 바닥으로 떨어져서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영국의 과학적 실험 이라고 우리가 메모를 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국의 과학적 실험이다라고 필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여기도 4문단을 보시면요. 조금 필기가 느리네. 왜 이럴까? 잠깐만. 4문단으로 보시면요. 영국 BBC 방송의 어느 유명한 과학 프로그램에서는요. 요 머피의 법칙을 반증하기 위해서 공중에 던지게 토스트를 던져왔대요. 그랬더니 300번을 던졌는데 152번은 버터 바른 쪽이 떨어졌고 148번은 버터 바른 쪽이 아니라 안 바른 쪽이 땅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확률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냄으로써 머피의 법칙은 결국 우리들의 착각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4문단의 핵심 내용은요. 머피의 법칙은요. 결국에는 우리의 착각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4문단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겠죠. 요렇게 얘들아 메모를 해 놓으시면요. 뒤로 넘어가셔서 문제를 풀 때 윗글을 참고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머피의 법칙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요거를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은 요거는 1문단만 다시 읽어보시면 되겠죠. 글 전체를 다 읽는 게 아니라.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기억에 나타난 설명 방법으로 적절한가? 그러면 요거는 기억이 나타난 문단만 읽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머피의 법칙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선택적 기억이라는 용어를 포함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내가 이 문단만 다시 읽어보고 선택적 기억에 대해서만 다시 읽어보시면 문제를 빠르게 푸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지문을 읽을 때 아무리 긴 지문이더라도 시험지 옆에 항상 조그맣게 메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항상 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오늘 조금 수업이 늦게 시작해가지고 벌써 9시 27분이 됐는데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한 35분까지만 쉬었다가 바로 리딩 플러스 시작할게요. 다시 봅시다. 논술 선생님이 시간 계산을 너무 국어에 욕심을 냈더니 논술을 할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졌어. 예림이랑 영원이는 책 읽어오셨나요? 이번 주 책?
왜 둘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않는 거죠? 책 읽어 오셨나요? 세상에, 둘 다 안 읽었다고? 둘 다 안 읽으셨어요? 야, 얘들아,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선생님, 이거 재미없는 책인 거 선생님도 알아. 선생님도 읽다가 졸았다고. 그렇지만, 책을 읽어 오셔야 해요. 안 읽으면 독서 그 문제도 못 풀고, 문제풀이도 안 되고, 독서 노트도 못 써가지고, 요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를 달리는 10대 이 책은 얘들아 생기부에 사회책이나 경제책으로 넣기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친구들이 조금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번 꼭 논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기부에 넣기 위해서 조금 이 책은 읽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래 시간도 얼마 없는데 책도 안 읽어왔고 그래 좋아. 선생님이랑 그러면은 짧게 디베이트 잠깐 짧게 자기 의견 얘기하는 거 해보고 그 다음에 어휘만 맞춰보고 뒤에 논설문 쓰는 거 잠깐 설명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그러면 논술은 수업을 조금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얘들아 이 책에는 빅데이터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젠트리피케이션은 문화 백화 현상이랑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이태원에 경리단길이라는 되게 이렇게 좀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상권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 수원이라는 지역에 행궁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개인 카페나 볼거리나 이런 것들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경리단길이랑 행궁동의 그 행자를 합쳐서 행리단길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가로수길 있잖아. 신사 쪽에 이제 서울 신사동 쪽에 가로수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되게 명품 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인데 거기랑 그다음에 서울대 앞에를 이제 서울대 우리 로고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우리가 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샤로수길이라고 해서 서울대 앞길을 샤로수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그 지역의 특정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달을 해서 상권이 번화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뭐 보증금 500에 월세가 40만 원이었다면은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돈을 잘 벌기 시작하니까 그 건물주들이 보증금도 막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월세도 80만 원으로 올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더 이상 이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가게를 나가면은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자본이 있는 거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그 소규모 개인 카페나 이런 것들을 뭐 스타벅스나 투썸이나 뭐 메가커피나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차지를 하는 현상. 그래서 그 행궁동도 그렇고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각각의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었던 곳인데 거기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프랜차이즈들이 다 들어서면서 프랜차이즈는 얘들아 어딜 가도 다 똑같잖아. 그래서 그 문화가 그 고유한 지역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들이 문화를 싹 다 바꿔버리는 그런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문화 백화 현상, 프랜차이즈들이 다 들어오는 현상을 같이 이야기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왔던 게 이제 그 요즘에 많이 핫한 비트코인.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으로 암호화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친구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거는 요거야. 빅데이터에 기반한 추천은요, 개인의 자율성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빅데이터에 기반한 추천의 예시가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 인스타그램을 구경을 하다가 이제 눈썹 문신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네이버에다가 눈썹 문신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인스타그램을 돌아왔다? 그랬더니 이제 인스타그램 그 스토리 사이사이 광고에 눈썹 문신밖에 안 뜨는 거야. 그래서 빅데이터가 내가 눈썹 문신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에 맞는 광고를 띄워서 추천을 하는구나. 요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한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고 다시 인스타그램으로 돌아왔는데 그 네이버에 검색했던 내용을 인스타그램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보는 내용이랑 네이버에서 보는 내용이 나에 대한 빅데이터로 전부 다 종합이 되어서 그런 추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추천이 개인의 자율성, 개인이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과 사생활, 나만의 프라이버시가 그런 것들이 침해를 하는 것일까 혹은 침해를 하지 않는 것일까?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어젯밤 친구들도 다 이거를 얘기를 했었거든.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어떤 거 같아? 너무 어려운가? 일단 어제 수업했던 친구들 6명은 전부 다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침해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조금 선생님이 인스타그램에 검색한 내용이 아닌데 인스타그램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너무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구글로는 자료 검색을 이제 숙제 관련한 고전문학과 관련한 자료 검색을 막 하고 있었어. 대학교 다닐 때. 그러면서 친구랑은 이제 전화를 하면서 가방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백팩을 뭘 살지?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구글도 광고가 뜨잖아. 그런데 그렇게 나는 전화로 핸드폰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노트북으로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구글 그 옆에 뜨는 광고에 백팩 광고가 뜨는 거야. 전화를 끊고 놨는데 그래서 선생님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아니 내가 검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랑 전화만 했을 뿐인데 얘가 내가 백팩을 사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살짝 요렇게 조금 무서워진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조금 침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빅데이터들을 누가 정보를 모으고 있는지 누가 가지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 그 주체를. 그래서 이게 악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선생님은 조금 침해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어제 그 6명의 친구들은 전부 다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개인이 검색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편리하다라고 대부분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해줬었어. 혹시 예림이랑 영은이는 침해한다고 생각해요?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친해하지 않는데. 왜요? 그냥 검색을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 검색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비유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검색을 도와주는 도구다. 영은이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침해한다고 생각해요. 오, 왜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냥 검색을 했을 뿐인데 다른 곳에서 이렇게 내가 검색한 게 나오면 살짝 소름 끼칠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무서울 것 같아서 영은이는 침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학생 중에서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이제 영은이가 처음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휘를 조금 볼게요. 경제 책이다 보니까 어휘가 중요한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재화나 자금이 나올 원천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요거는 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화가 나오는 원천 요거를 합쳐서 줄인 것을 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얘들아 2번 단어는 조금 중요하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인데 지위나 수준 따위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높아지거나 향상되는 것, 빠르게 향상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요거는 알고 있으셔야 하는데 요거는 비약적이라는 단어고요. 이거를 왜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냐면 요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얘기고요. 특히 비문학 지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고 친구들이 이 비약적이라는 단어만 봐서는 이 뜻을 유추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압축하다, 좀 간추리다, 정리하다, 요약하다 요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뭐 요약적, 집약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 비약적을 보고 순간 착각해서 요약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뜻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뜻이랑 함께 꼭 암기를 해주셔야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짚어봤고요. 3번 요거는 친구들 뭔지 알까요? 바둑이나 장기를 둔 그 기록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우리 기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만약에 바둑이나 장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면 필수로 등장을 하겠죠. 요거는 책에서 왜 나왔냐면 우리 알파고 알죠? 알파고가 인공지능인데 사람이랑 이세돌 기사랑 바둑 대결을 했던 그런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이야기하면서 알파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 단어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4번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하는 거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얘들아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거니 부끄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할게. 모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할게요, 선생님이. 요거는 우리 도산이고요. 보통 개인이 재산을 잃고 망했을 때는 파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여기에서 기업처럼 조금 더 거대한 개인이 아닌 집단이 아예 망했을 경우에는 도산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5번 쓰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놔두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혹시? 요거는 유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휴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유자가 있을 유 아까 이렇게 선생님이 썼던 요 한자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한자 정도는 요건 한자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6번 여행할 때의 차림은요.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여행할 때의 복장이라고 해서 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막 여자 흉내를 내는 그런 게 아니라 여행할 때의 차림이라고 친구들이 단어 헷갈리지 않게 이것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요거 8번 요거 뭔지 아는 친구? 사람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요거를 한자어로 한 글자씩 표현을 하면은 요 단어가 되는데 이거 TV 프로그램에도 있는 단어야. 이거 뭘까요? 생로병사. 맞아요. 우리 날생, 태어날 생, 그 다음에 늙을로, 병들었다의 그 병, 그 다음에 죽을 사 해서 생로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10번.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주면서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이제 품앗이라는 건데 우리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과거에서부터 존재를 했던 문화죠. 요거 이 10번 문제는요. 공유 경제 이야기하면서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우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던 그런 경제 이야기인데 우리 과거에는 뭐 오늘은 개똥이네 밭을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모내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날에는 철순의 논에 가서 모내기 다 같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자신의 인력을 혹은 자신의 음식이나 이런 다양한 자원들을 같이 나눠주고 같이 도움을 받고 이렇게 했던 문화를 우리가 품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용 다지기는 친구들이 책을 안 읽어가지고 요거는 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뒤로 넘어가서요. 선생님이 논설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요거는 얘들아 우리 오늘 책에 보시면은요. 그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 근거가 3가지씩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총 5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 기반으로 논설문 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셔도 그거를 줄글로 만드는 것도 충분히 연습이 되니까 책을 내용을 베낀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베끼는 것도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글을 쓰게 된 문제 상황을 소개를 하면서 즉 주제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요즘에 공유 경제가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공유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논란이다 라고 해서 주제를 설명을 하시고 그 논란에 대해서 나는 뭐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혹은 뭐 나는 공유 경제가 좋다고 생각한다.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논설문에서는 조금 안 좋은 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느 한쪽의 주장을 정하셔야 하고요. 요 분량이 600자이기 때문에 서로는 2-3줄 정도로 끝내시는 게 분량 분배에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본론은요. 우리 아까 찬성하고서 근거 이렇게 3가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 주장이 이러했다고 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나는 첫째 어쩌고, 둘째 저쩌고, 셋째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통계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전문가 의 말을 인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한다든지 혹은 기사를 가지고 와서 덧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전문성 있는 신뢰도 있는 내용을 추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요약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이러한 근거로 찬성한다라고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내 주장과 글의 근거들을 한두 줄 정도로 압축을 해주시고요. 따라서 앞으로 나는 공유 경제가 뭐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새로운 과제 앞으로의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결론은 최대 한 3-4줄 정도로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분량은 전부 본론으로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600자 금방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바탕으로 친구들이 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기부에다가 쓰는 내용도 선생님한테 꼭 다들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책을 읽고 오기를 바랄게 얘들아. 알겠죠? 책 읽고 오세요. 다음 주 책은 그렇게 너무 재미없는 책은 아니니까 읽고 오시고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봅시다. 숙제도 열심히 하시고요.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